그 호흡을 쉴 때 뭘 하는지가 좀 삶의 질을 결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뭐 돈을 버느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시간 마음대로 못 쓰거나 그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에 아예 이 일과 다른 또 다른 좀 생산적인 취미? 이런 걸 하면은 이게 두 개가 또 효율이 좋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건 이제 막 대강은 있죠. 살다 보면 오만 일을 다 겪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도 되게 치트키를 쓰고 싶을 때가 많고 이게 왜 꼼수를 써서 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수습하느니 그냥 차라리 지금 이득 안 보고 만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아 FM인 것 같아. 나는 좀 딱 하나 되게 분명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져야 돼요. 내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솔직해지고 드러내는 거를 겁을 안 내면 삶이 되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나로 살자 이런 생각은 좀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남이랑 비교하지 말자. 나로 잘 살면 사실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 어떤지. 맞아. 그 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재밌게 사는 게 뭐 있나. 나답게 사는 거, 내 모습으로 사는 거 그게 되게 만족감 놓고 재밌는 삶인 것 같아요. 재미있게 놀면서 살자. 열심히 일하면서 살자. 뭐 돈을 나한테 투자를 펑펑 하자. 돈을 아껴 쓰자. 이런 가치관들이 되게 사소하게 바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쭉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가치관은 겸손하자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게 좀 심해가지고 자기 검열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약간 나대지 말자 수준까지 가서 나대야 될 때, 좀 나서야 될 때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도 좀 안 나서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이 겸손하자는 말은 사실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엄청 썩 잘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숨겨진 천재여가지고 뭐 어떤 부분이 되게 뛰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여태까지 파악한 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평범에 좀 못 미치는 면도 있고 평범보다 조금 나은 면은 그러니까 잘 먹는다 정도? 좀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법칙이나 어떤 스킬, 기술 이런 거를 좀 무시하지 말고 남의 말을 좀 귀담아 듣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 든 생각은 결국 나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원한다면 이루고자 한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가더라고요. 기승전 열심히 살자예요. 제가 여태까지 이룬 것도 크게 없지만 제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제가 노력해서 얻었다기보다는 좀 운이 좋았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모든 매사 겸손하자 그걸 이제 또 새기고 가려고 합니다. 문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문신할까? 겸손? 오케이. 겸손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이것처럼. 기억 시읒 어때? 겸손. 이렇게 부족한 내가 멍청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멍청하다는 거 내가 교만해지는 게 내가 멍청해지는 건 것 같아. 내가 교만하다는 걸 딱 느끼는 순간 너무 그 이디오크러시 그 영화가 너무 생각이 나. 똑똑한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멍청한 걸 알지. 감정 컨트롤 안 될 때 있잖아. 그때도 난 내가 되게 멍청하다고 느껴. 멀어지면 되는 일을 내가 막 감정을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럴 때 되게 내가 나 좀 약간 멍청해졌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내가 뭔가 알아야 될 거를 모른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런 때도 좀 공부해야 되겠다. 나 좀 멍청해졌다. 그런 생각을 하지. 어쨌든 이제 내가 뭔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성인의 모습과 멀어졌을 때 스스로 되게 멍청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 내가 생각하는 지성인은 누구도 막 감정에 이렇게 막 치여가지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막 남한테 폐를 끼치거나 그런 사람은 없고 그리고 누구도 막 교만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없거든. 나 자신을 잘 알고 다 평정심을 좀 유지한 채로 특별한 실수를 안 하면서 그냥 퀄리티 좋은 삶을 사는 거? 그런 게 내가 생각했을 땐 지성인인데 이제 그 모습과 멀어질 때는 이제 굉장히 내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거는 바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첫 번째는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책을 베스트셀러 이런 거는 뭐 거의 다 읽는 편이었고 찾아서 읽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책을 되게 안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이 좀 약간 밀리의 서재한테 고소당할 수 있는데 제가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 그 정액권 이런 거 구독하면서부터 책을 엄청 안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북이라서가 아니고요. 이걸 무제한으로 본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무제한으로 보기 때문에 무제한 독서를 즐기면서 돈 신경 쓰지 않고 독서량이 늘어나신 분들, 본전을 뽑으려고 진짜 독서를 많이 하게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말 탐색만 하고 하나를 끝내는 게 없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 비디오 가게에 갔던 생각이 났어요. 비디오 가게랑 좀 넷플릭스 탐색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이게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이 모든 책을 내가 다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권리가 생기니까 이 책 저 책 들춰보기만 하고 그냥 잠깐 읽다 재미없으면 너무 다른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그냥 꽂아놓고 다른 것도 빼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돼서 결국에는 한 권을 끝내지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넷플릭스 탐색할 때, 왓챠 탐색할 때도 그래요. 내가 이거 보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볼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 권당 뭐 8,000원이든 10,000원이든 지불하고 사는 이북은 그래도 끝장까지 다 들춰보긴 하더라고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넷플릭스나 왓챠에 없는 영화들, 뭐 네이버 영화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한 편 사잖아요. 그럼 다 봐요. 뭐 올레 TV, 뭐 BTV 이런 데서 사면은 저는 그거는 끝까지 재미가 있든 없든 다 보게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넷플릭스 같은 거 끝까지 볼 의무도 없고 그거를 보는 게 오히려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안 보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오랜만에 책을 읽었는데 와, 이 책을 한 권을 완독을 하고 그 책에서 느낀 점이나 뭐 그 책에서 시키는 어떤 뭐 정리법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를 막 쓰고 나니까 이 머릿속을 부유하던 이 먼지 같은 생각들이 형체가 되어가지고 아이패드 위에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 진짜 내 뇌에 대해서 자만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으면 그거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데 이거를 옮겨 적는 순간 이것은 글이 되고 어떤 자료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 오래 잊고 있었어. 그래서 저는 글쓰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써보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해봤는데 뭔가 일기는 약간 잘 써지지가 않아요. 왜 근사한 문장이나 에세이처럼 써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좀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날 있었던 일과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다만 미사여구 같은 거는 멋지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이 나면 쓰는 거고 아니면 안 쓰는 거고 객관적 사실, 내가 느꼈던 그냥 감정 이 정도만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것만으로 해도 이게 엄청난 나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일기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걸 찾아보면은 가끔 나 지금 겸손하자를 잠깐 잊고 천재야? 지금 100일장 하면 난 나에게 상을 주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 기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내지는 와,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했던 생각을 지금 까먹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만 해도 마치 남이 써놓은 글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은 내가 너에게 하는 거지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들을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글은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그게 내가 쓰고 그거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약간 나와의 소통? 나와의 접선? 이런 느낌인데 내가 내 머릿속에 들어서 볼 수 없잖아. 근데 글로 써 있으면 어쨌든 그걸 이렇게 좀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나를 좀 프로파일링하는 느낌. 독서도 독서고 그리고 또 글을 쓰는 걸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인풋과 아웃풋이 고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인의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되게 창작해내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단순한 어떤 업무를 하는 직종도 있겠지만 그런 일조차도 저는 되게 사소한 창의력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 사회는 억지로 인풋을 넣지 않으면 되게 아웃풋만 많아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필사를 했던 걸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슴 속에 10,000권의 책이 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웃풋을 만들기보다는 인풋을 좀 더 많이 넣으라고 강요를 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뭐 SNS 이런 거 있으니까 다들 이제 좀 아웃풋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도 많이 내고 있고 자기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SNS 이런 게 꼭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연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이 연산을 끝내야 또 다른 연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내 머리에 다 담으려고 하면은 진짜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웃풋으로 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고 딱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인풋을 받아들이고 그걸 또 아웃풋을 내는
그런 버릇?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글을 써야 되는 이유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제대로 뭔가 인풋을 소화를 하려면 이게 또 반드시 아웃풋으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주변에다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설명해주고 알려주려면 다 알아야, 내가 제대로 알아야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아웃풋을 내는 과정인 거죠. 참 한국 문화와 맞지 않게 저는 이게 좀 아웃풋이 너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웃풋을 만들어내지 않는 순간은 되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말을 많이 하고 영상을 많이 만들고 이런 직업이니까 그만큼 남이 말하는 것도 듣고 책도 읽고 또 영상도 보고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다, 고르게 좀 그 비율을 맞춰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삶의 질이나 밸런스 이런 걸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거죠. 사소하게지만 같은 단어를 되게 반복해서 쓸 때가 있다? 그 왜 그런 줄 알아? 똑같은 유튜브 채널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쓰는 말투만 계속 들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계속 어떤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 그 생각에 매몰돼 버린 거야. 또 멍청해지지 않으려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과 살을 빼는 것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없다라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내가 찐 살은 안 움직여서 찐 살이 아니야. 많이 먹어서 찐 살이지. 제가 운동을 힘들게 해도 살을 빼는 것과 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몸을 움직여야 뇌가 돌아간대요. 몸의 움직임이 뇌 발달, 뇌 활동과 밀접한 영향이 있대요.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또 간과를 하는 게 또 우리나라 문화인 거야. 움직이다 보면 실제로 이제 뇌가 활성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좀 머리가 비워지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 몸의 어떤 그런 움직임에 집중을 하잖아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생각을 좀 안 하게 되고, 그 생각을 좀 안 하는 사이에 뇌가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이 되면서 약간 이렇게 좀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쉬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몸을 또 더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좀 뭔가 젠체했나? 사람들을 보면서, 친구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괜찮은가? 내가 잘 살고 있나? 던져볼 어떤 비교 대상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좀 고립이 되다 보니까 내가 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아, 비교당하지 말고 나답게 사는 게 좋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또 사람이어가지고 또 그렇게 또 비교를 해야 안심이 되죠. 내가 지금 한 몇 위 정도 하고 있나, 요거를 이제 알아야 안심이 되는, 참 우리 좀 이상한 거에 길들여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이겨내보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막 취업할 때 내가 지금 여기서 몇 등인가, 그거를 좀 재는 병이 있었어요. 방송국 시험을 많이 봤으니까 카메라 테스트 시험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뭐 5명에서 10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럼 한 조에서 1명 이상 합격자가 나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괜찮은 애들이 있나?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대기실에 이렇게 막 사람들 많이 앉아있으면 와, 이렇게 지금 짱짱한 애들 사이에서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좀 현실을 좀 파악하는 시간이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이렇게 T형이 맞는 것 같은 게, 여기에서 내가 지금 10명 중에 9위구나, 어떡하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10명 중에 9위구나. 그럼 나 어떻게 해야 순위를 더 올릴 수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좀 자극제가 된다면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것도 좀 좋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외부 자극이 필요해서 이 비교 대상을 좀 계속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되게 뭐 이렇게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이, 진로 고민이 되게 많았을 때 또 한 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내가 열심히 사나? 열심히 안 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면 그때는 열심히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살면 자기가 알거든요. 나 지금 망했다. 평판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를 하기가 쉬워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도,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 그래? 미쳤네? 그래? 착하네? 그래? 생각이 없네? 이런 식으로 뭔가 평가를 하기 좋단 말이죠. 하지만 주변에 보실 때 이렇게 묵묵하고 좀 약간 말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평가 자료가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면 약간 평가가 보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찌어찌 평판 관리를 했는데도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감출 수 없는 성향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멀리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행동이 퇴사를 한다거나 그룹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진짜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좀 치닫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평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남의 말 사흘 못 간다는 옛말이 왜 있는 것인가? 조상들은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 도는 이 사람들은 그냥 심심하니까 하는 말 중에 하나인 거지, 이게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그런 게 없으면 무시하자,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좀 전환하시는 걸 되게 추천하고, 그냥 묵묵히 동요하지 마시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세요. 이거는 제가 무슨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뭔가 일을 너무 많이 버린 것 같아. 내가 막 허풍을 많이 떨어놨어.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해놨어. 혹은 내가 그 말 전한 사람이 돼서 천하의 나쁜 년이 돼 있어. 그럴 때 이제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그냥 그 일을 잊고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시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새로운 공공의 적은 또 생기기 마련이고, 제 옛날에 좀 안 좋게 봤는데 요즘에 안 그러던데? 내가 좀 잘못 봤던 것 같아. 이렇게 평판이 바뀌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꽤 걸릴 수 있겠고 그 과정은 좀 괴로울 수 있겠지만요. 바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내가 좀 제대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자기 개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자기 개발이란 말이 너무 오글거리고 좀 싫어. 근데 이렇게 이거를 지금 통합해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외부의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뭐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있는데, 잘하고 있나 지루하다, 지겹다, 지긋지긋해, 이게 계속되다 보면 이제 이게 번아웃이 되고 무기력증이 되는 거잖아요. 타성에 젖는다는 느낌, 관성으로 그냥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지루하다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새로운 목표를 도전을 해보거나, 새로운 좀 즐거움을 삶에 첨가를 하거나, 좀 다른 일을 해보거나, 새로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외부 자극이 단순히 새로운 운동을 배워, 뭐 루틴을 추가해, 뭐 새로운 음식을 먹어봐, 이런 거일 때보다도 되게 효과적인 게 아주 새로운 성취감, 아주 작은 거여도 괜찮아요. 식당 5개 맛있는데 맛집 써놨는데 여기 다 도장 깨기 했어. 성취감. 내가 운동 이번 주에 5번 가기 했는데 5번 가서 성취감. 이런 걸 느끼는 게 더 좋거든요. 지금 보리 PD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요리를 잘 안 해보던 사람이면 그럴싸한 요리를 아니어도 돼요. 그냥 뭐든지 어쨌든 완성해서 그걸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해줬어요. 뭐 그림을 그려봐도 좋고 유튜브 같은 거 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할 때 왜 좋았냐면 이게 시작과 끝이 굉장히 명확히 있잖아요.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고 댓글 보면 이제 그게 하나가 딱 끝이 되잖아요. 끝났다 하는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만들고 이럴 때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옛날에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끝이 안 날 때, 이게 너무 지겹게 끌고 갈 때, 그럴 때가 저는 엄청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과정 속에 성취감을 빨리빨리 맛보면서 해야 되는데 성취감을 못 보면서 하니까 그게 좀 되게 고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다는 거를 언제 느껴? 그냥 하루가 기대될 때.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거 어디서 느끼지?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하는 게 되게 힘들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일은 특히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냥 뭐라도 행복할 수 있는 구석이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를 뭔가 잊을 수 있을 만큼 행복한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거는 되게 잘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육체적으로 되게 힘든 일을 해. 그럼 몸은 되게 힘들잖아. 근데 집에 가서 뭔가 막 TV 보고 샤워하고 맥주 마시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 그러면 되게 잘 살고 있는 거고, 기쁨을 주는 뭐 어떤 요소가 삶에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막 어려운 목표를 세우는 것도 물론 이제 엄청 좋고, 또 그럴 힘이 좀 없다라고 하시면 좀 작은 목표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채널에서 유언을 남겼거든요. 그분이 한번 유언을, 가상 유언을 남겨보라고 해가지고 남겼는데, 그때 제가 뭘 막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남의 시선 좀 신경 쓰지 말고, 뭐 안 될까봐 걱정돼서 대비책 좀 만들어 놓지 말고, 아끼지 말고 지금 다 쓰면서 살자. 언젠가 죽는다. 지금을 누려라. 그래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 그게 정답인가 봐. 그치? 뭐든지 해보기 전까지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걱정하면은 그게 뭐 밥 나와? 걱정하면? 아니잖아. 여러분 그냥 just do it. 관계에 대한 좀 저의 생각? 뭐 철학이라고 말할 만한 건 없어요. 어떤 법칙도 없고요.
그냥 저도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가졌던 생각에서 지금 좀 달라진 것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일단 어릴 때에는 제가 착하게 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대하면 저는 그게 언젠가 다 보상을 받을 거라고 좀 어릴 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언제까지 나 맨날 착해야 되는 거야? 보상 도대체 언제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현타가 오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착하게 했던 행동이 남한테도 과연 그게 착한 일이었을까?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가끔 저는 엄마 아빠가 늦잠 자는 저에게 아침 먹으라고 깨우거나 이럴 때 되게 싫을 때가 있었어요. 어제 나 새벽 2시까지 레포트 쓰고 늦게 잤는데 엄마 아빠가 선의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꼭 선의거나 뭐 좋은 뉘앙스로 느껴지지 않았듯이 제가 한 행동도 남에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를 키워준 부모님조차 내가 오해할 수 있는 건데 남끼리는 어떻겠어요. 내가 늘 착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아적인 발상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더 철학적으로 가자면 뭐 절대적으로 선한 거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옳은 게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 끝까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 하고 뭐 착한 일 하면 돌아오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착한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좀 없어졌다는 거, 그 부분이 일단 어렸을 때랑 좀 생각이 달라진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좀 자유로워지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남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사탕을 주고 싶으면 그냥 내가 사탕을 주면 돼요. 그 사람이 그게 호의라고 느끼든 뭐야 이거 먹고 살쪄서 죽으라는 거야? 막 이렇게 느끼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가 하는 것까지만, 내가 도리를 지키는 것까지만, 거기까지만 또 하면 된다는 어떤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인싸이고 싶고 항상. 물론 그 마음이 지금도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어디든 아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고 어떤 무리에서든 나를 막 찾아줬으면 좋겠고 뭐 내가 끼지 않은 곳에 나랑 평소에 어울렸던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섭섭하고 이런 마음은 당연히 있죠.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마음을 아주 떨쳐버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옛날보다는 숫자에 좀 집착을 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인생에 뭐 큼직큼직한 이벤트들을 좀 이렇게 겪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많이 좀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 행복을 되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랑은 좀 덜 친했다가도 더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는 것 같고, 어떤 또 나의 행복을 너무 시기하거나 안 이롭게 보는 사람들이랑은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한테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런 거를 뭐 잘 위로해주는 사람이랑 또 가까워지는 거고, 왜 우리 그럴 때 느끼잖아요. 배낭여행 같은 거 갈 때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쓸 짐을 배낭 하나에 넣어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 내가 많이 이고 지고 살아왔는지. 인간관계도 그런 배낭과 같은 것 같아요. 너무 가벼우면 또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쓰려고 하면 물건이 부족할 수 있지만, 또 너무 불필요하게 무거운 걸 가지고 다니면 그 지고 가는 그 여정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적정한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적정한 수라는 건 뭐 3명, 5명, 7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 다 품이 넓은 사람이 있는 거고, 나는 그냥 한 명과 깊이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우물이 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좀 타입이 다 다른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저도 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뭐 직업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겪으면서 사람이 많이 추려졌어요. 제가 주변에 지금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외로울 때 연락을 못하는 순간도 있거든요. 정말 누군가가 필요한데 누구에게도 카톡 하나 못 보내게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냥 무조건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 능력치가 좀 높아져야 되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때는 막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만나고 다니기보다는 혼자서 좀 사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실력을 키우는 시기에는 반드시 좀 외로워지려고 하는 편입니다. 사람이 뭔가 막 만나서 비법을 듣고 남이 하는 걸 보면서 깨닫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진짜 실제로 혼자서 어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거를 꼭 남을 통해서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줄넘기를 되게 잘하고 싶어. 근데
줄넘기 강의를 듣는다고 줄넘기 잘해지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줄넘기를 하는지 요령을 듣는 거는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실제로 내 연습을 하고 거기서 내가 이제 넘어지고 일어나고 뭐 잘 됐다 안 됐다가 슬럼프도 겪고 막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건데, 사람이 예전에 이제 말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뇌가 속는다고 했던 것처럼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고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랑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실제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약간 좀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외롭게 스스로 좀 연마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저에게 무언가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 혼자서 방구석에서 생각하고 골머리 앓고 미드 보고 책 읽고 이런 데서 얻어진 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인간관계가 됐든 사업이 됐든 뭐 취직이 됐든 연애가 됐든 모든 관계에서 다 외로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게 이제 또 저의 달라진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너무 친구가 없나? 나 지금 뭐 뭔가를 향해 달려고 있는데 너무 고독하다,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지금 실력을 키우고 있는 시기일지도 몰라요. 몰라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저를 필요에 의해서 찾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었어요.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필요할 때 저를 찾아주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합리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하게 느껴졌다면 그 부분을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찌됐든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한 거잖아요. 뭐 그런 용기라든지 그런 약간 찔러봄도 뭐 종종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필요할 때 찾는다기보다는 나를 필요로 한다 라고 좀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다들 바쁘잖아요. 필요 없는데 만나는 거는 정말 한두 명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뿐이지, 모든 사람이 나를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거나 그거는 오히려 좀 인간관계에 대한 환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필요로 해서 찾는 사람들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나의 좀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물론 필요해서 찾았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이제 감사의 표현 정도는 해주면 제가 더 기쁘겠죠? 제가 되게 막 활발해 보이고 사람들한테 편하게 아무 말이나 막 할 것 같지만 저 되게 연락을 먼저 안 하는 성격이었어요. 2, 3년 전 그때부터는 제가 그런 제 행동이 되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제가 막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안부를 묻거나 이런 거 되게 잘 못하는데 가끔 저한테 누군가 그렇게 해주면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한테 안부를 묻거나 연락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 바쁘진 않을까? 귀찮아하진 않을까? 너무 오랜만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기고 연락을 해준 사람한테 좀 고마움이 생겼어요. 제가 되게 인상 깊은 무슨 짤 같은 걸 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남이 말하면 고지 곧대로 들으면 세상이 되게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축하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야? 쟤 눈빛이 왜 저래? 쟤 왜 표정이 썩었지? 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 그리고 축하한다고 말해 마지못해 하는 건가? 기분이 나쁜가? 뭔가 눈치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은 축하한다고 말했을 뿐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그때 약간 배가 아파서 그런지 머리가 아파서 인상을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숨은 뜻을 자꾸 찾고 그걸 자꾸 의중을 알아채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축하한다고 했으면 축하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세상 살기 너무 쉬운 방법이다라는 짤이었는데 너무 공감해요. 누군가가 미안하다고 하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는가 보다. 사과를 받았네? 누가 축하를 해주면 그냥 축하를 해줬네 고맙다.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심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마음의 그릇이 막 엄청 넓은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섭섭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그 사람한테 이제 말을 하거나 주위에 말을 하거나 이렇게 감정을 밖으로 꺼내게 돼요. 근데 이걸 쌓아두고 골머리를 썩고 나서 사이도 안 좋아지고 기분도 안 좋고 에너지도 쏟고 나서 이걸 말을 하느니 그냥 필요한 말을 제때 하면 되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얘가 나한테 500원을 빌려갔어요. 그러면은 안 줘. 그거 얘 나 왜 500원 안 주지? 제가 뭘 사 먹을 때마다 쟤 나는 500원 안 갚고 저거 사 먹고 뭐 이쁜 거 했어. 나한테 500원 빌린 걸로 저거 샀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야, 너 왜 나한테 500원 안 갚아? 500원 갚아줘. 이렇게 좀 제때제때 말을 하자는 거죠. 그럼 미안해 하고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 500원 안 갚고 싶은데? 이러면은 그냥 끝내면 되는 건 거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이 감정을 키우거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음흉하지 않게 막 돌려서 막 생각하고 그 약간 머리 쓰지 않으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다 속이 편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후회됐던 점은 뭐 있어요? 그냥 아닌 거 알았다? 마음을 너무 많이 내준 거? 내가 정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잠시 망각한 거야. 그런 것도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어.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지. 외로움을 받아줬던 거? 그런 것도 좀 후회가 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 관계를 맺는 거에서는 물론 되게 신중해야 하는 거 맞지만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저 사람이 뭐 나와 너무 이제 좋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어. 뭐 이유가 있겠지. 그동안 이제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이나 말 같은 게 쭈르르 생각이 나겠지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이제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쁘게 욕을 했다? 옛날에 부들부들 했죠. 근데 지금은 그냥 저 사람이 느끼기에는 내가 뭐 행동을 잘못했나 보다. 근데 나도 저 사람 행동 싫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든가. 그냥 뭐 저 사람 마음이지. 이런 식으로 욕할 수 있는 거지. 싫어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뭐 그랬나 보지. 나도 싫어하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나는 좀 내가 자존감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옛날에는 남의 말, 남의 의견이 되게 중요했으면 지금은 내 의견도 어쨌든 똑같이 중요해진 거니까. 이거는 특히 제가 20대 초중반에 되게 많이 했던 짓이에요. 근데 이것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조금 빨리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지는 내가 좀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하는 거는 바로 매일 똑같은 친구를 만나서 매일 똑같은 고민을 답도 안 나오는데 서로 불행 배틀, 하소연 이런 거를 맨날 하고 있었던 거. 그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좀 고민이 생기면은 이거를 기분을 일단 풀고 싶은 게 먼저죠. 뭐 회사에 가서 내가 큰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회사를 때려쳐야 되나, 이 회사를 좀 계속 다녀야 되나 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같은 입장에 있는 친구들끼리 고민을 막 이렇게 나누면 그치, 나 인생만 그런 것도 아니지, 너네 회사도 그지같지 이러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약간 쟤보단 내가 난데?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잠시 잠깐 위안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시궁창이다 라는 것으로 잠깐 이제 뭐 마음이 괜찮아질 수는 있지만 이게 해결이 되나요? 남이 불행해진다고 해서 내가 안 불행해지나요?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이럴 때는 답을 알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비슷한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거나 조언을 얻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뭐 내가 사원이면 대리직급, 부장님 이렇게 좀 더 연차 높고 그래도 나보다는 좀 살아봤고 나보다는 인생이 무엇인지 는 모르더라도 피해가야 할 게 무엇인지 약간 이 위험 감지는 되는 사람들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편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학생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나 지금 이과 가야 될지 문과 가야 될지 고민이다 이런 거 말하면 여러분 말해줄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 친구가 피해야 하는 거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대학생인데 그냥 같은 대학생인 같은 학년인 친구가 와서 내가 지금 삼성을 가야 될지 현대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답 내려줄 수 있어요? 뭘 피해야 될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답이 나오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단순 하소연, 단순 불행 배틀 하는 시간은 좀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굉장히 후회가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되게 살 빼고 싶다. 나 지금 블랙핑크처럼 날씬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치킨 먹으면서 TV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인지하고 있지만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나 지금 토익 900점 넘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만 하고 있어요. 시험을 봐요? 토익 700점밖에 안 나와. 그럼 그런 자신을 굉장히 탓을 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 어떡하지? 막막하다. 토익 900은 외국 살다 온 애들이나 넘는 거야. 나는 지금 뭐 외국도 안 살다 왔고 우리 집 금수저도 아니고 영어학원도 비싼데 이렇게 자기 비하 이런 환경에 대한 불평 불만 해서 뭐 할 거냐고요. 무언가를 해결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치킨 뜯으면서 TV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 않아요. 움직이거든요. 게으르잖아요. 그리고 몸을 안 움직여.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시선이 자기 안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그러니까 뭐 밖에도 나가고 뭐라도 하고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뭐 헬스장 가서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하면 이 정도 빠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살이 더 잘 빠지겠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진짜 머릿속에서 추상적으로 계속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게 결국에는 시선이 좁아지고 내 안으로만 이게 시선이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의식 과잉이 약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는 자기 비하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엔 나밖에 없는데 못난 내가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싫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싫어지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약간 에너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실제로 진짜 뭐 되게 성공하고 잘 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 되는데 저 사람들 되게 좋겠다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막 구경하면서 허송세월 되게 많이 보냈었는데,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움직여 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내 삶을 지탱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약간 저의 어떤 자조적인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TMI 이제 약간 좀 남발.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애새끼, 징징이로 이제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어디에서 생각이 나서 했겠어요. 다 저의 과거의 모습이죠. 저는 정말 이제 징징이 스타일이었어요. 신세한탄? 이런 거를 뭐 밖으로도 내가 말을 많이 했을 거야. 내가 말을 안 했을 일 없어. 친구들이나 뭐 주변에 누구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지금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토로를 했을 거고, 그리고 남한테 이야기한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혼자 있을 때 늘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심리학 책 같은 거 찾아보면은 그때 이제 그 프로이트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우세해가지고, 프로이트가 그런 거잖아요. 뭐 어릴 때 뭐 어떤 뭐 경험, 뭐 유아기, 막 구강기, 막 이럴 때 무슨 경험이 너의 이런 행동을 촉발시킨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제시한 사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징징이가 됐던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화가 많지? 어떨 때 욱하지? 나 왜 이렇게 애매하지, 사람이? 나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이런 어떤 내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단점인 부분들을 나에게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그냥 과거의 나에게서 그걸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뒤를 보는 이유는 앞이 깜깜해서 그런 거래요. 앞이 눈부시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뒤를 보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저에게는. 한 20대에서 한 30대 초반까지 너무 길었다. 방황의 시간이 너무 징징의 시간이 길었다. 이런 생각을 탈피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게 된 거는 정말 한 30대 중반에서야 그랬기 때문에 꽤 긴 세월 저는 과거의 경험에서 문제를 이제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이제 제가 생각이 뭐 이렇게 차츰차츰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바뀐 거 중에 한 10% 정도는 제가 이 책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실 만한 책인데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아들러 심리학에 기초한 그런 책인데요. 제 아들러 심리학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이 책은 제가 이제 한번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요. 사실 이 책을 얘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너무 이제 다 아는 책을 얘기하면은 읍섭해니까. 이 책 절판 됐는데요 하면서 얘기하고 싶지, 몇 년 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미움받을 용기 막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잖아.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 책 때문에 좀 의식의 전환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책이 있어야 하는 이유고, 책의 효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에 어떤 일들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거라면 똑같은 과거, 똑같은 상황에 놓였던 사람 그럼 다 똑같이 살까? 라는 의문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제가 그 질문에서 이제 굉장히 놀랐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아버지에게서 많이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두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이 알코올 중독으로 크고, 한 사람은 오히려 입에 술을 한 방울도 대지 않는 사람으로 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달랐던 건 뭐냐? 의지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유년 시절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유년 시절에 받았던 사랑과 행복으로 사람이 그걸 이렇게 조금씩 꺼내 먹으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그런 말을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딱 떠올려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 하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처럼 절망스러운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그 유년 시절에서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면 그럼 앞으로 난 꺼내 먹을 사랑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뭔가 생각들이 제가 좀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이 좀 바뀐 거죠. 지금의 저의 생각은 뭐 어릴 때 이제 어떤 경험을 하든 그거를 자양분으로 삼을지 그걸 독약으로 삼을지 그거는 정말 자기의 결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뭔가 충분히 행복하지 못했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으면 그거 그냥 조금 커서 나한테 이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좀 지탱해 주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되게 의식적으로 저한테 선물처럼 주는 경험은 이거더라고요. 전시회 가는 거. 저는 이제 콘서트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뭐 음악을 듣는 거는 되게 좋지만 사실 난 내가 방탄을 아무리 좋아해도 방탄 노래가 다 좋진 않거든. 근데 콘서트 가면 이렇게 이걸 골라 들을 수도 일단 없고 취향을 타겠지만 저는 콘서트보다는 그냥 조용히 전시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또 전시장에서 제가 뭐가 좋냐면 전시장은 조명이 막 아주 눈에 불쾌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어둡고 그림이나 이제 작품에 그 빛이 비춰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나한테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밖으로 시선이 가는 거예요. 뭔가 그런 것도 제 마음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시장 가는 거 그거는 이제 저한테 되게 힐링이고 내가 딱 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차원적인 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 고상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너무 좋잖아요. 힘들 때 좀 그런 데 가면 한 번씩 이렇게 좀 환기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약간 길티 플레저인데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드라마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상하게 미드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1드도 많이 보고 한드도 많이 보고 뭐 영드도 보고 나 무슨 스웨덴 드라마도 봐. 넷플릭스에 다 있으니까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헐리우드 영화도 그렇고 그 미드를 좀 되게 어릴 때부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미드 같은 게 보는 게 되게 좋은 취미긴 한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막 떳떳하게 나 미드 보는 거 취미야 막 약간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되게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한심해 보이는 걸 피할 수 없어. 누군가 나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가지고 TV 보는 미국 시골 할머니보다 네가 미국 텔레비를 더 많이 본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막 활개를 치기 전까지는 내가 얘기를 잘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책 읽는 거. 농담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1년에 몇 번 이렇게 얻을 수 없는 어떤 기쁨인데 책을 되게 몰입해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읽다 보니까 막 뒤에 약속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싫고 그러니까 뒷일을 잊고 싶을 정도로 빠져들 때가 있는데 잘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야 솔직히 막 유튜브에서 떡볶이 이만큼 넣고 그거 다 먹고 있는 게 재밌지 책 이게 글씨 하나하나 읽는 게 뭐가 재밌어. 그렇잖아. 더 자극적이고 재밌고 신선한 콘텐츠들이 많은 세상에서 책에 몰입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책에 빠지는 거는 또 좀 다른 매력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는 시각적, 청각적 정보일 뿐이지만 책은 이렇게 세계가 하나가 더 펼쳐지는 느낌? 다 내가 상상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빠져서 봤을 때 어떤 그런 희열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저는 기분이 아주 안 좋거나 정말 답이 안 보일 때는 책을 읽어요. 근데 그 책이 내 상황과 상관이 없는 책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읽어요. 근데 읽다 보면 그냥 어떻게든 마음이 좀 정리가 되고 좀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미드나 뭐 영화를 본다고 해서 해답이 잘 나오진 않아요, 저는. 그냥 그때 시간을 삭제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책은 이게 아무래도 내가 이걸 보고 있지만 멍 때리면서 볼 수 없잖아요.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보니까 무의식 중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떤 해답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책에 그냥 약간 이렇게 두뇌 활동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자산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이제 사랑스러운 모먼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푹 이렇게 웃음이 나오면서 내가 되게 행복하다는 느낌이 되게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강아지가 차에서 창문 열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흩날리는 강아지 하얀 막 머리털을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강아지 발냄새 맡으면서 되게 막 꼬순내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좋아하는 거는 그 우리 남편이 되게 주변 사람 별로 신경 쓰거나 배려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할 일만 되게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가끔 그는 이걸 되게 모를 수 있는 사실인데 내가 깻잎을 먹을 때 이렇게 잡아줄 때가 있어 그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깻잎 한 장을 이렇게 떼면서 되게 행복한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평소에 되게 사랑 못 받고 사는 사람 같지만 그냥 무의식 중에 배려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여러 사람 같이 밥을 먹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깻잎을 먹든 말든 떼주나요? 안 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한테 되게 무신경한 척하지만 사실 온 신경이 나에게 쏠려 있었다. 모든 방향은 나였다. 깻잎 모먼트 내가 되게 좋아하는 모먼트야. 이게 떠올리면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게 있어. 그리고 막 이제 부탁을 한 게 있었어. 뭐 매일 같은 시간에 뭐 약을 챙겨달라든가. 사실은 나의 일인데 그냥 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이제 해준 일이 있는데 막 이렇게 남편이 잠에 들어 있다가 아, 약 먹어야지 하면서 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뭔가 약을 갖다 준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뭔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남편한테 말하진 않았어요. 나 혼자만 알고 있고 얘 또 이거 하네? 라고 하면서 약간 푹 하게 되는 모먼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살면서 저를 되게 지탱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행복한 순간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되게 따뜻하고 귀여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음식을 이제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무슨 음식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이제 사주려고 물어보는 줄 알고 약간 비싼 거 말하게 되잖아요. 등심? 막 이러고. 아니면 이제 좀 뭐 자주 먹는 음식, 떡볶이 뭐 이런 걸 말을 하게 된다든가 그럴 텐데 그런 음식들도 물론 이제 너무너무 힐링이고 나를 지탱해주는 거지. 나의 뼈와 살과 피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음식들이. 근데 약간 지금 고추장 흐를 수도 있어, 피에.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소울푸드라는 게 이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릴 때 엄마가 내가 아플 때 해줬던 그 계란죽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계란죽 레시피는 다른 집 계란죽 레시피랑 약간 달라가지고 계란이 약간 좀 살아있었거든? 거기다 이제 엄마가 김치 이렇게 해주면 딱 먹는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뭐 해달라고 하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따뜻한 순간, 되게 사랑받았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음식 같은 것도 힘들 때, 그럴 때 좀 저를 지탱해주는 것 같아요. 저를 되게 행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계절이 바뀌는 냄새. 그게 전 되게 좋아요. 계절마다 다른데 냄새 다르다. 사실 약간 추워지는 쪽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막 산책을 막 하는데 야, 날씨 변하나 보다.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도 막 단풍 이런 색깔 이런 게 그냥 갑자기 확 이렇게 좀 채도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그때 느낌도 좋아요, 저는. 날씨가 추운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때 약간 그 느낌 그런 거 너무 좋고 이거랑 약간 유사한 건데 그 느낌도 좋아요. 비행기 타고 외국 갔을 때 바로 딱 내려서의 그 냄새 다르면 나라마다 약간 그 달라지는 그 냄새 같은 것도 되게 좋고 나라마다 식물이랑 꽃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맞아요. 키우는 식물 말고 그냥 길에 마구잡이로 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서 그런 거를 딱 봤을 때 이 생경함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뿌리 깊이 미니멀리스트예요. 짐이 많고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성비를 버리게 된 이유도 가성비템을 하면은 결국에는 가심비템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은 거 하나 사자라는 느낌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또 강해지고 뭐 이러기도 해서 어쨌든 이렇게 좀 짐을 줄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좀 컬렉션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베어브릭 같은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컬렉션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베어브릭이 컬러나 무늬는 다 달라도 사이즈가 쫙 다 똑같잖아요. 100%, 400%. 근데 그 균일함에서 오는 안정감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개성이 있긴 있어, 한 개 한 개 다. 하지만 똑같은 그 틀 안에서의 개성.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있어서 제가 좀 베어브릭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컬렉션 모으는 거. 막 꼭 비싼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막 어떤 분들은 뭐 연필 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막 셔츠를 약간 톤별로 막 촉감별로 길이별로 막 이렇게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 하나쯤 이렇게 좀 쫙 좀 귀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되게 잘 가꾸고 내가 나에게 좀 약간 사치를 부리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저는 너무 좋아요. 내가 먼저 이야기를 막 꺼내거나 그러기 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고 뭐 아주 친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왜 그거를 그렇게 궁금해하고 자기 인생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만약에 안 중요한데 물어봤다고 생각하면은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지. 그래서 이제 딱 떠오른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뭐 SNS 같은 데에서 이렇게 둘러보다 본 말인 것 같은데 명심해라. 뭐 너의 삶이 재미없으면 남의 인생을 가지고 놀게 된다. 뭐 이런 문구를 본 것 같아요. 봤지 그런 거?
뜨끔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성숙한 어른이 됐다고 하면은 그 남과 비교하는 습관, 근데 그거를 좋은 동기부여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로 자꾸 동굴 파고 가는 습관, 그런 감정에서는 벗어날 줄 알아야 되고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성향 중에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남과 비교를 해서 기분이 나빠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남의 불행을 보면서 또 뭐 이렇게 으쓱하거나 안심하거나 좀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막 취업 경쟁 심하고 이럴 때는 남을 보면서 제가 약간 순위를 매기는 그런 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과 이거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서 이제 그런 남과의 비교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취업 경쟁에서 벗어나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남과의 비교는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동기나 뭐 선후배와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너무 못난 것 같고 맨날 그런 죄책감에 빠지고 제가 승진을 하거나 제 아이디어가 채택이 되거나 제가 더 인기가 많거나 그런 거에 마음 쓰이고 흔들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쟤보다 왜 열등한지, 내가 쟤보다 더 왜 나은지, 그런 거를 계산해봤자 그게 답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뭔가 일이 이렇게 잘 되고 하는 데는 좀 운도 되게 따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과 나의 그런 비교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가지고 저는 일단 비교를 그때는 이제 의식적으로 좀 멈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게 싫어. 남을 보고 경쟁심을 느끼거나 주눅 들어 있거나 이러면서 거만해지거나 그런 내 모습이 너무 못나 보이고 너무 싫은 거, 그게 사실 가장 커요. 그냥 아, 쟤는 저런가 보다, 그렇다고 뭐 내가 더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었고, 제가 또 항상 말씀드렸던 아, 저 사람과 나는 장르가 다르다, 저 사람과 나는 강점이 다르고 쓰임이 다르다라고 이제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을 박는데 망치를 가져와야지 가위를 가져와가지고 못을 박을 순 없잖아요. 박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최적화된 쓰임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어디서든 다 쓰임이 다른 건데, 같은 역할에서 같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만 늘 빛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각자 다 사람마다 그 무슨 뭐 캘리포니아는 몇 시고 뉴욕은 몇 시입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시간도 다르고, 우리가 꽃이라고 생각했을 때 봄꽃이 있고 여름꽃이 있고 가을꽃이 있고 뭐 겨울꽃이 있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뻔한 진리를 우리는 이제 알면서도 그게 이렇게 막 와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에 안심을 하거나 자기의 결핍을 깨달으면서 불안해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안 좋은 걸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인생 자꾸 이렇게 되게 들여다보는 거에 시간 많이 할애하는 사람들 있죠. 특징이 되게 자기 연민에 잘 젖는 거예요.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불쌍하잖아요. 무의식 중에 나는 내 편이니까 자꾸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막 이렇게 가해자로 몰고 자기는 이렇게 자꾸 피해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너를 불행하라고 내가 행복을 과시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세상 모든 게 그냥 다 불편해지고 그냥 모든 기준이 완전 무슨 뭐 3살 애기처럼 자기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남들은 막상 별로 그 사람 신경 쓰거나 그 사람한테 뭐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나한테 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봐 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자기 혼자서 괜히 막 비교하다가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불쌍해, 아이고 나는 뭐 보호를 받아야 돼, 난 더 행복해야 돼, 그러다 이제 급발진해서 자격지심을 부리고. 그렇게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에는 답은 있다, 근데 정답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최근에는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뭐 어떤 형태로 사는지, 그리고 뭐 어떤 속도로 사는지, 그건 다 자기 마음이잖아요. 남들이 다 이런 속도로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속도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최근에 이제 어떤 뭐 EBS에서 한 다큐를 하나를 봤는데, 그게 책으로도 나와 있어가지고 밀리에서 돼 있어요. 유료 광고 아닙니다. 안녕 동백숲 작은 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 문명을 거부해. 그리고 동백숲에 이제 들어가. 장흥인가 여기가 뭐 그렇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 이제 부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고 수도도 없는 곳에서 그냥 뭐 계곡에서 물 길러가지고 먹고, 그리고 아궁이에 불 때워가지고 요리하고요. 그리고 채집하거나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 섭취하고 사는 거예요. 되게 자기 속도로 사는데 그게 되게 멋있지 않아요? 되게 이상한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냥 이 속도 경쟁에서
벗어난 거에 되게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서 멀어져도 충분히 난 잘 살 수 있구나.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남들과 같은 속도로 맞춰서 살아가야 하지? 하월과 페달 뭐 이 부부와 그리고 애도 둘이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기도 이제 잘 키우고 그렇게 이제 사는 부부의 이야기인데 책을 읽고 있어가지고 책 이 내용 아닐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귀촌하지 말아라 막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아직 1초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막 되게 베스트셀러 오르거나 이렇게 한 번씩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것들 중에 되게 많은 것들이 똑같은 레이스를 가지 않는 사람들 있죠. 서킷 같은 데서 이렇게 속도 경쟁 막 윙윙. 근데 그런 속도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도 정말 용기고 그리고 그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인생의 맛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막 어디로 가야 더 빠르고 어디로 가야 1등하고 어디로 가야 그 휴식 시간 타이어 가는 시간 줄이고 막 가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 살고 대다수의 우리는 여기서 달리는 슈퍼카만큼도 아니야. 그런 것처럼 가지 못한 자신을 비교하면서 한탄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서킷에서 벗어나서 그냥 들꽃도 보고 풀도 보고 꽃도 꽂고 막 약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그런 걸로 비교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 구독자 몇이래? 저 사람 요즘에 컨텐츠 조회수 몇 나온대? 저 사람 뭐 유료 광고 하면 광고비 얼마 받는데? 이런 걸로 되게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이제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못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좀 더 뭐 나락하고 뭐 이런 무슨 뭐 문제 생겨가지고 뭐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더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나는 되게 개별적인 존재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말 개별적인 각자의 인생인데 그러면서 이제 더 느끼는 게 그러니 남과 비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의 기준, 나의 성공의 기준 이거 자체를 남에게 준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부질없고 의미 없고 또 괴로운 이게 이 포인트가 중요해. 괴로운 일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사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남에게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되게 따뜻하고 다정한 손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건강 괜찮냐, 뭐 막 너무 막 마른 것 같은데 아기는 잘 크고 있는 거야? 라는 의도로 이제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뭔가 그렇게 하셨다면은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신 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저도 너무 축복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쟤도 막 뒤룩뒤룩 쪘으면 좋겠는데 약간 이런 약간 못된 심보로 물어봤거나 그런 의도였다면은 누구도 불쾌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가 행복하다고 해서 그분이 더 행복하거나 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가끔 이제 댓글이나 뭐 DM 같은 걸로 자꾸 동료와 비교가 되고 잘 되는 친구들을 보면은 힘들고 특히 취준생들 막 이러면은 누구 한 명 잘 되면은 그 단톡방이 이제 앞으로 말 안 올라오고 막 그런다면서요. 그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그게 그 친구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으로 해서 나의 비참함이 이제 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남의 행복을 이렇게 충분히 잘 빌어주지 못하는 건데 물론 저도 이게 안 되지만 여러분 대인배가 되세요. 인생 길게 보면은 다 여러분들 취업할 거고 다 잘 될 거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룰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잘 되면 뭐 더 좋지. 그냥 나도 너처럼 잘 되고 싶어. 뭐 너 이제 여유 생겼으면 나 좀 도와줘.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먼저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